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0에서 모빌리티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앞으로 몇 년 뒤면 날아다니는 교통수단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포항에서 열린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 협약식에 참석하며 경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배터리가 미래 산업의 쌀이고 포항이 산업 육성 최적의 장소라며 규제 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폐렴 증상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원인 불명의 폐렴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새로운 변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 분석에서 알아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무선 충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다양한 웨어러블 기기에 무선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박장욱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차가 많이 막히거나 늦었을 때 날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앞으로 몇 년 뒤면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신기술 경연장 CES에서 펼쳐진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이지은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CES 자동차 전시관에 드론과 비행기를 섞은 듯한 새로운 비행체가 등장했습니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한 새로운 교통수단, 도시명 항공기입니다. 헬리콥터는 한 개의 프로펠러만 사용하지만 이 기체는 8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저소음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캡슐처럼 생긴 자율운행 셔틀을 타고 터미널로가 하늘로 이동하는 미래의 모습과 함께 우버와의 협력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물 크기 모형만 공개했지만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Oh, I think the SA1 is absolutely stunning. It's just a beautiful prototype and I'm super excited about the future. 미국의 헬리콥터 회사 벨이 지난해부터 내세운 플라잉 택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자동차 전시관의 원래 주인공이었던 완성차들은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과 함께 미래의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모빌리티 혁신 경쟁은 차량 내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다가올 완전 자율주행 시대, 운전석이 완전히 사라질 미래의 자동차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넓어진 자동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가전들로 가득한 생활 공간이 됐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면 자동으로 화면에 가격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고 냉장고를 사용하고 여러 가지 스타일을 이용해서 옷을 다렸듯이 이 차에서는 홈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차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 밖에도 차량 안에서 즐기고 정보를 얻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미래 자동차 부품 개발 등 모빌리티 산업은 급속히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 IT 기업 아마존과 퀄컴도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그리고 자율주행 플랫폼 기술과 함께 자동차 전시관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모빌리티를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이 세계의 한복판에서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이진입니다. 첨단 장비 중에서도 드론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고 방어가 어려워 최근 미군의 공격용으로 쓰이기도 했죠. 할리우드 영화 속 장면에도 드론 공격의 위력과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호숫가에서 평화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는 미국 대통령. 멀리서 까만 비행물체가 떼지어 날아옵니다. 드론의 무차별 공격에 경호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도 표적만 콕 집어 공격할 만큼 정밀함이 무시무시합니다. If we kill one child, they do.
케냐에 은신 중인 테러 조직을 잡기 위해 연합작전을 벌이는 미국과 영국. 연합부는 딱정벌레를 닮은 소형 드론을 이용해 테러 조직을 추적하고 미사일로 정확하게 타격합니다. 총을 쏘거나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마치 게임을 하듯 의자에 앉아 버튼 하나로 적을 제거합니다. 직접 치고받고 싸우던 시대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무감각해진 현대전쟁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Don't ask me if it's a just war. 무인 드론을 조종하며 국제 테러리스트들을 폭격하는 임무를 맡은 조종사들. 실제 2010년 이후 무인 드론으로 표적 사살이 급격하게 확대되던 시기에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드론으로 무차별 살상을 하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조종사들의 인간성 상실도 담았습니다. 현대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드론. 이제 드론은 영화가 아닌 실전에서 점점 더 위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 서울관이 처음 생겼습니다. 서울의 실시간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을 현지에 선보인 박원순 시장은 CES를 서울에서 열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유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정보통신 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 혁신기업 전시관인 유레카파크에 서울관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는 서울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디지털 시장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으로는 처음 CES에 참가한 박원순 시장이 영어로 직접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With this big data, I can feedback with the person or institution in charge. 재난사고 현황과 대기 오염도는 물론 1,200여 개 CCTV를 연결해 실시간 교통 상황까지 알려주는 IT 기술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Having weather data, transportation data, air quality, all of that aggregated and not fragmented in silos is super exciting. 서울관에는 미래 먹거리인 혁신 기술을 이끄는 20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동공을 촬영해 심장 정보를 측정하는 애플리케이션, 커피를 마신 것처럼 각성 효과를 내는 조명 등 참신한 아이디어 제품을 내놓았습니다. 저희는 카페인 약물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디지털 카페인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CES의 출품을 통해서 저희 제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 시장은 국내외 기업 전시관도 둘러보며 서울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전시회 측에 CES를 첨단 IT 도시인 서울에서 열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모인 CES에서 서울시는 디지털 기술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장점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유충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배터리 수요가 5년 뒤에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산업의 쌀인 철강을 만든 포항이 미래 산업의 쌀인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북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역이 규제 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 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4곳 가운데 처음으로 대기업의 대규모 신규 투자를 유치한 경북 규제자유특구에는 GS건설이 오는 2022년까지 1,000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럼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 공장이 들어선다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이면 메모리 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곳 포항입니다.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 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7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키스텝은 OECD 3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평가한 결과 한국이 3년 연속 7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문별 순위에서 한국은 과학기술 활동 분야 2위, 자원 6위, 네트워크 11위 등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체 순위 1위는 미국이 차지했으며 스위스와 네덜란드, 일본, 독일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근 중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 발생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증상자 1명이 발생했고요. 네. 오늘 이 중국 당국이 그 원인 불명의 폐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발표를 했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애초 중국의 보건당국은 이번 폐렴이 사스나 중동판의 사스로 불리는 메르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사스의 원인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이라고 한다면 사스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6개가 지금까지 보고가 됐는데 이제 4개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거고 나머지 2개 중에 하나가 그 사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고 그 나머지 하나가 메르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인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중국 당국이 확인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를 일으켰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굉장히 유사한 바이러스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CCTV에서 보도를 했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의견은 어떤가요? WHO 역시 이제 추가 연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고요. 예. 사실은 이제 이게 그 바이러스가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하나가 있으면 그 바이러스와 굉장히 비슷한 그 아형의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예. 독감 바이러스가 이제 그런 경우에 속하는데 이번에 그 발표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사스와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서 뭐 인체 감염 여부라든지 그 확산이 얼마큼 더 빨리 일어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단으로 발병한 곳이 우한시의 화난 해산물 시장이라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게 수산물 시장이긴 하지만 야생 동물도 취급한다 이런 보도도 전해졌어요.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외신을 보면은 여전히 수산물 시장이긴 하지만은 뭐 이렇게 뱀도 팔고 뭐 새도 팔고 토끼의 내장 같은 것도 파는 곳이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바이러스가 원래는 동물에만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에게만 감염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게 동물이 사람이랑 같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은 원래 그 동물만 감염시키는 바이러스가 이 사람도 감염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동물들만 감염하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까지 감염할 수 있도록 좀 능력이 진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정확히 어떤 바이러스인가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뭐 감기 등의 가벼운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의 종은 이제 뭐 이렇게 사스나 메르스를 일으키는 그런 바이러스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 6개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 추가로 한 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번에 밝혀진 건데, 자, 그러면 이번에 확인된 이 신종 바이러스 과연 기존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파스테르 연구원 김승태 박사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자, 2002년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스 바이러스와 이번에 밝혀진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직까지는 잠정 판정이긴 하지만요, 유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지금 그 중국 당국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스와 메르스가 많이 유사하지만 분석 결과 그 중에서도 더 사스와 가까운 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현재는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스의 경우는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됐었고요. 그리고 메르스의 경우도 제한된 조건에서는 인간 대 인간의 감염이 가능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 대 인간 감염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인간 대 인간 감염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아직 추가 감염이 없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완전히 그거를 이제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사람 간의 전파가 뭐 불확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확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바이러스는 원래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숙주 세포에서만 생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잠정 판정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인간의 감염이 만약에 가능하다면요. 그 경로는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로서 이제 바이러스 돌연 변이가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점을 일단은 지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한에서 그 수산물 시장, 아까도 말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야생 동물 고기 등을 취급했다고 하고요. 바로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겨서 감염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역학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스의 경우는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창궐했었던 이후에 보고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몰한 건데 중국에서 이런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세계적으로 약간은 도시화가 진행된 거에 약간 원인을 좀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그런 야생 지역들이 이제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데서 있었던 그런 야생 동물 고기를 또 시장에서 취급하게 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면서 그래서 감염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야생동물과의 접촉 가능성 제시를 하셨는데 추가 연구를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요. 혹시 모를 이 바이러스 대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뭐 공중보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 취했던 그런 조치들을 일단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2002년 이후로 계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런 발생 확산을 막기 위한 이제 연구, 특히 뭐 백신이나 치료제 관련 연구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도 보도를 통해 연구 결과나 역학조사 내용 전해드리겠지만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조치들 잘 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한국파스텔연구소 김승태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중국 그 원인 불명 폐렴과 관련해서 국내 이제 증상자가 한 명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국내 보건당국은 이 국내 증상자의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이 질병관리본부는 이 증상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병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사스가 관련된지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것 같고요. 중국에서 밝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여부도 이번 일주일 정도 이내에는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바이러스라는 게 참 자꾸 변종이 나오다 보니까 정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원인이 밝혀져서 더 큰 혼란이 없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된 신차의 공기질은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년 동안 국내에서 제작하고 판매된 8개 신차에 대해 폼알데하이드와 톨루엔, 에틸벤젠,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아자동차의 카니발과 소울, 셀토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 펠리세이드, 베뉴, 그리고 르노 삼성자동차의 SM5와 쌍용자동차의 코란도 C 등 4개 회사 8개 종류의 차량입니다. 국토부는 신차 실내 내장재에 사용하는 소재와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실내 공기질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일부 차종이 톨루엔 권고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2012년부터는 모든 국내 생산 신차의 실내 공기질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완도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치유 산업 메카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화합니다. 명사심리 해수욕장 일대에 해양치유센터와 해양바이오 연구단지 등이 들어섭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소 음이온이 가장 많이 나오기로 이름난 해수욕장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에 모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즐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은 인기 만점입니다. 정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이게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직장 생활도 즐겁고 또 내가 직장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완도군은 지난해 해양치유센터 건립비 320억 원과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 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오는 5월 해양치유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해양치유공원과 전문병원, 해양바이오연구소 등이 속속 들어서게 됩니다. 완도에서는 지난 2014년 해주를 주제로 한 세계 첫 박람회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내년에 국제 행사로 열리는 해조리 박람회 준비도 본격화합니다.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블루프래그 인증을 받음에 따라 해양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도 추진됩니다.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보유한 만큼 문화와 관광, 해양 바이오헬스 산업을 묶어 해양 관광 거점 도시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양 관광 거점 도시 육성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해양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사항들을 금년에 추진 원년으로 삼아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넘어선 전남 완도. 완도군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해양치유 산업을 활성화해 미래 완도 100년 먹거리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YTN 김봉환입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개구충제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무산됐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 연구자들이 모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 2주 동안 검토했지만 근거 자료가 너무 부족해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펜벤다졸 임상시험은 없었으며 사람이 아닌 동물에서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펜벤다졸이 항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튜브 동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구충제 품귀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유명 유튜버 등이 건강 관련 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구독자가 67만 명이 넘는 유명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광고를 의뢰받은 액상차를 붓기차로 부르며 디톡스와 붓기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각종 효과를 강조합니다. 네, 지금은 아침 9시고요. 저는 어제 를 먹고 잤는데 진짜 붓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구독자가 21만 명인 이 유튜버는 체험기 광고를 의뢰받고 특정 식품을 먹고 정력이 강화됐다는 식으로 저속한 내용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광고를 해드릴까요? 물어보니까 그 광고주분이 제정신이 아닌 게 이걸 먹고 실제로 리뷰를 해달래요.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의 건강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유튜버 등 15명을 적발했습니다.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가짜 체험기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했습니다. 이들에게 법이 금지하는 체험형 광고 등을 의뢰한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도 함께 적발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 과대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팔지 않더라도 허위 과대 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SNS에서 유튜버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살 경우 허위 과대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입니다. 이런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많은 노력으로 피해 규모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한 해 사망자만 800명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수는 855명입니다. 한 해 동안 116명이 줄었습니다. 규모만 놓고 보면 사망자 통계가 나온 뒤 감소폭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이렇게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산업 현장에서 여전하다는 말도 됩니다. 올해 사고 사망자가 많이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한 해 800명이 넘는 분들이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산업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변하면서 사고가 준 걸 통계는 보여줍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줄어든 연간 사망자는 137명에 불과할 정도로 달라지는 속도는 더딥니다.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는 올해 선택과 집중을 택했습니다. 사망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추락과 제조업의 끼임 사고 예방에 행정 역량을 쏟겠다는 겁니다. 산재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는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핵심 국정 과제입니다. 목표는 한 해 사망자 505명입니다. YTN 이수근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탈모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 30대 젊은 층에서도 탈모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는 탈모에 관한 정보들이 넘치지만 정확한 정보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탈모에 대한 속설을 퀴즈로 준비해봤는데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OX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모자를 자주 쓰면 탈모가 악화한다? 정답은 X입니다. 모자를 자주 착용한다고 해서 탈모가 심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두피와 모발이 자외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나 양산 등으로 가려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머리카락을 감지 않고 모자를 쓰면 두피에 남아있는 노폐물이 안으로 쉽게 흡수되기 때문에 두피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모자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샴푸를 사용하는 습관이 탈모를 악화시킨다? 정답은 X입니다. 샴푸를 사용하지 않는 게 두피 건강과 탈모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두피가 지성이거나 지루 피부염이 있는 사람이라면 샴푸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두피의 지루가 심해지고 피부염증과 모낭염도 더 악화할 수 있다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탈모 역시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용 후 부드러운 감촉 때문에 샴푸 대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오히려 피부 장벽을 약화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올겨울은 예년보다 따뜻해서 한라산에도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요. 최근 추운 날씨에 모처럼 눈이 쌓여 나들이 객에겐 즐거운 겨울 놀이터가 됐습니다. 보도에 고재형 기자입니다. 한라산이 오랜만에 하얀 겨울옷을 입었습니다. 나뭇가지마다 겨울답게 아름다운 눈꽃이 피었습니다. 눈 쌓인 조그만 언덕은 신나는 눈썰매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눈밭을 빠르게 미끄러지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에 와서 썰매를 타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매년 겨울이면 아름다운 설경을 뽐내는 한라산. 하지만 올겨울에는 뒤늦게 눈꽃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예년 겨울보다 따뜻한 겨울 탓에 한라산에는 이번 겨울 단 2차례만 눈이 내려 아름다운 설경은 귀한 볼거리가 됐습니다. 습지 주변으로 펼쳐진 눈꽃 사이로 나들이객들은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소중한 겨울 추억을 쌓아갑니다. 설악산이나 강원도 같지 않고 눈꽃이 아주 남다르게 이쁘고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손주들하고 온 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처럼 하얀 눈 세상으로 변한 한라산이 산을 찾은 사람들에게 즐거운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전망대에서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국보 제285호 울산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를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 울주군은 3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하루 6차례 암각화 근접 관람 시범 운영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근접 관람은 현장에서 매회 선착순으로 30명까지 가능하며 비가 내리거나 하천 수위가 높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콘택트 렌즈라고 들어보셨나요? 눈에 착용하면 증강현실을 구현할 뿐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질병도 진단할 수 있는 콘택트 렌즈라고 합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과 박장훈 교수와 함께 이와 관련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콘택트 렌즈. 우리가 정말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만 상상했던 그런 소재인데 현실에서도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원리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대한 컨셉들은 이미 다양한 SF 영화나 드라마에서 꾸준하게 소개되어 왔었죠. 네. 최근에도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다뤄졌었는데요. 스마트 컨택트 렌즈란 센서, 디스플레이 등의 소형 전자장치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컨택트 렌즈를 말합니다. 웨어러블 전자기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 컨택트 렌즈의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전자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눈물의 성분이나 안구 상태를 분석을 해서 질병을 진단할 수도 있고요.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 렌즈 내의 디스플레이가 영상을 재생하면서 게임이나 내비게이션 등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증강현실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렌즈 자체에서 영상이 재생된다는 게 정말 놀라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콘택트 렌즈는 눈에 직접 착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전자장비라고 하면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 위험하진 않을까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발열이나 감전의 위험성과 같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웨어러블 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이제 필수인데 현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에서 이제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발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이상영 교수님께서 발열 특성이 우수하고 내열성이 좋은 이제 소재들을 개발해서 저희는 전원을 만들었습니다. 컨택트 렌즈 크기에 맞게 전원 크기도 굉장히 얇고 작게 만들어서 발열 문제를 최소화했고요. 또한 감전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충전용 단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임상 실험을 한 결과 사람이 렌즈를 착용을 했을 때 작동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지 않았고요. 일반적인 소프트 컨택트 렌즈 보관액에 그냥 그대로 넣어서 보관하면 되는데 보관액에 담겼을 때도 제 기능을 잘 유지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증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걱정도 좀 덜기 위한 장치들 같이 개발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겉보기에는 또 사용법은 일반 렌즈와 비슷하지만 앞서 질병 진단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체열을 하지 않고도 당뇨병인지 아닌지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콘택트 렌즈를 함께 개발했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눈물에는 이제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포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센서가 내재되어 있는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이제 사람이 착용을 하면 눈물에 함유되어 있는 포도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고 당뇨를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당뇨병 환자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늘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뽑아야 혈당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컨택트 렌즈를 그냥 착용한 것만으로도 눈물로 이제 당뇨를 진단을 한다면 번거롭게 피를 뽑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 혈당 농도와 눈물 속 포도당 농도가 어느 정도로 잘 일치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아직까지 학계에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착용을 해서 당뇨를 진단할 수 있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작고 얇은 콘택트 렌즈 안에 많은 전자 장치를 또 설치를 해야 되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상용화가 좀 안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이 어려운 일을 어떤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을 하신 건가요? 예, 그 전자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반도체 재료나 금속 재료들은 대부분 딱딱하고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예. 만약 이런 전자장치들을 사람이 착용해야 되는 아주 작은 소프트 컨택트 렌즈에 부착을 한다면 전자장치들이 쉽게 깨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필요한 전자장치들을 아주 미세한 그물망 구조로 제작을 했습니다. 가늘고 작은 데다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네. 컨택트 렌즈의 곡면에 적합하도록 이제 전자장치들을 구현할 수가 있었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 개발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깨지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중단을 했습니다. 네. 현재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에서 스마트 컨택트 렌즈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글이 개발을 중단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최초로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탄생하게 될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교수님께서 이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무선으로 충전하는 기술도 함께 개발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이것도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 이제 일반 컨택트 렌즈가 아니라 전자장치가 삽입되어 있는 웨어러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렌즈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디스플레이나 센서 등 전자장치를 작동을 시키려면 배터리와 같은 이제 전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충전의 개념도 없었고 충전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전자기기처럼 작은 컨택트 렌즈의 전원을 유선으로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방식은 기존 스마트폰을 무선으로 충전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스마트 컨택트 렌즈 내부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전원이 삽입되어 있고 스마트폰을 컨택트 렌즈에 가까이 갖다 대면 스마트폰의 전력을 컨택트 렌즈 내의 안테나가 무선으로 흡수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렇게 흡수된 전력은 시간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교류이기 때문에 컨택트 렌즈 내의 전자회로들이 교류를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직류로 다시 변환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 이 직류 전원이 이제 배터리 내에 컨택트 렌즈 내의 전원을 충전시켜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즈를 눈에 착용한 상태에서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무선이기 때문이죠. 상태에서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다음 충전하는 과정에서 발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반 컨택트 렌즈처럼 저희가 4시간, 8시간 정도 착용을 해도 별다른 불편함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해도 무선으로 충전이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예. 정말 신기한 기술이네요. 대단한 기술이네요. 예. 이 실제 착용하는 시험까지 모두 마쳤다고 하니까 제품이 나오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앞으로 어느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지 또 그리고 교수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지 들려주시죠. 네. 현재 스마트폰으로는 이제 도보 횟수나 심박수 등의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 있지만 컨택트 렌즈는 눈과 직접 닿기 때문에 당뇨병, 녹내장 등 여러 만성질환 진단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될 수가 있고요. 무선으로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질병에 대한 정보들을 또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팀은 이제 이런 기능들이 향후에 한 5년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5년이요? 네. 또 SF 영화나 이제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이런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대한 컨셉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들 관심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대학이기 때문에 스마트 컨택트 렌즈에 필요한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기업들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면 상용화 제품까지도 곧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증강현실 구현이나 건강과 같은 이제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저희와 저희 연구팀이 계속 이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저는 렌즈를 한 번도 껴보지 않았는데 이 스마트 콘택트 렌즈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구글에서도 지금 개발을 중단한 상태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세계 최초로 스마트 콘택트 렌즈가 탄생하는 날을 저희도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폐렴을 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잠정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해 현재 격리 치료와 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폐렴 환자가 집중적으로 나온 환안 해산물 시장을 가지 않고 야생 동물과의 접촉도 피해야겠습니다. 네, 또 혹시 모를 사람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와는 접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1339 콜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